그때가 지하 나이트클럽이었는데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5층 옥상 냉각탑 밑에서 여성분이 발견이 돼요. 약간 바지를 내리고 옷들을 올린 상태로. 그것 가지고 일대일 몇 달간 수사를 했었어요. 저체온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저체온사로 위장됐을 가능성.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동사라는 단어를 좀 바꿔야 돼요. 얼어 죽는 게 아니고요. 체온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니까 몸이 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어서 죽기보다는 저체온사, 체온이 떨어져 사망하는 저체온사라고 하는 거고, 저체온사는 우리 법의학적으로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후에 그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체온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후에는. 그래서 과연 저체온사 때는 특별한, 야, 이거면 저체온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소견이 없어요. 그래서 저체온사는 저희가 얘기할 때는 배제적 관점에서의 사인이거든요. 다른 사인이 다 배제가 돼야 돼요. 질병도 약물도 손상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다른 사인이 없어서 저체온사를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상하게 돌아가신 분 중에 옷을 일부 또는 전부 다 벗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소견이 좀 독특하잖아요. 기이하고. 더더구나 그게 이제 여성분이라면 성 관련 강력 사건으로도 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좀 어렵고, 그래서 가족들이나 수사관들이 왜 옷을 벗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이상해서 의학용어로는 이상탈이 현상 이렇게 해요. 저희가 실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이 저희가 체중이 심부 체온이 37도라면 30도 이래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불과 1, 2도 정도만 떨어져도 자구력 상실 상태가 돼요. 체온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면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는 우리는 반사적으로 체온을 올리려고 노력하죠. 근육이 수축하고 떨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체온의 방산, 또 온도를 뺏기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혈관 1차 수축해요. 그 근육은 떨림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더 이상 여기서 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혈관 수축된 힘이 확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더운비가 탁 오게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덥게 느껴진다는 이런 설도 있고, 또 하나는 뇌에서 이제 체온 조절 중추 자체가 저체온에 계속 노출되니까 이 중추가 기능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절 기능이 상실되니까 거기서 이상 열감으로 느껴서 또 따뜻함을 느껴서 더우니까 벗게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은 설명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저체온사에서 또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포유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체온을 느끼면 자연적으로 어디 구석을 막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옷장 뒤로 가거나 침대 밑으로 가거나 동굴 같은데 동면 들어가듯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기어 들어가면서 무릎이나 팔꿈치, 머리 이런 데 부딪히고 하면서 벗겨진 피부까지나 멍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탈이에다가 이상한 곳에서 멍들고 피부까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렵고, 대신 부각을 해서 보면 그렇게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 또는 질병 이런 것도 없고, 대개는 음주자들이 좀 많죠. 그런 경우도 있어서 여간 철저히 부검을 통해서 모든 사인을 배제한 다음에 그다음에 환경을 보고 저체온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도 언급하죠. 어떤 사람은 전혀 옷을 벗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벗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만 배만 걷어올린 사람들도 있고, 어쨌건 내 체온보다 낮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같은 기온이라 하더라도 체감온도라는 게 있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온도를 뺏기기 쉬운 환경에 노출됐다는 걸 상상하시면 돼요. 젖어 있다 할지, 바람이 많이 분다 할지,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할지, 또 옷을 얇게 입었다 할지, 또 고령은 추위를 쉽게 타잖아요. 체지방이 적다 할지, 이런 것들이죠. 또 음주 상태라면 자기 자구력 상실 상태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가끔 겨울철 얼어붙은 동물들을 녹이니 살아나는 경우가 있던데 사람도 가능한가요? 아유, 그렇진 않죠. 그 일부 곤충들은 그래요. 곤충들은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만년 뒤에 발견된 미라도 살리기 우리가 안 되죠. 그건 잠깐 체온이 1, 2도만 떨어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형태로는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타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전체온증이 진짜 무서운 것은 스스로도 모르게 천천히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인체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 되면 가장 중요한 장기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심장이나 뇌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많이 몰리게 되고 다른 부분은 줄이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혈관 수축하면 파이프 라인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게 돼요. 그러니까 뇌의 혈류량이 줄게 되니까 약간은 좌울좌울한 상태가 되죠. 뇌의 기능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면 상태에 빠지고 졸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물속에서는 몇 초도 숨을 못 참고 익사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건 어떤 데이터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건 어쨌든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물속에 들어간다는 이 의복 자체도 젖어가지고 차가운 공기보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면 직접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체온의 방사선이 훨씬 빠르게 되죠. 더 위험한 거죠.
동창과 동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동창은 얼린 상태로 생긴 거고 동상은 그런 상태에 녹여지는 과정에서 생긴 염증이고 그렇게 되죠. 동창은 순간적으로 그때 얼렸던 그 상태. 동상은 우리가 안 좋은 조직들은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 세포라는 것은 썩은 세포나 이런 걸 제거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생기는 게 이제 동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송년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송년 모임 하는데 나이트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 나이트클럽을 가서 여성분들 옷을 맡겨놨나 봐요, 입구에서. 그렇게 하고 조인을 해서 잘 놀았는데 여성 한 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친구들 전부 다 이분이 집에 먼저 간 줄 알았죠. 근데 이분이 옷을 맡겨놨는데 옷이 그대로 있어요. 안 찾아가가지고. 술이 취해서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실종이 된 거예요. 그때가 지하 나이트클럽이었는데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5층 옥상 냉각탑 밑에서 여성분이 발견이 돼요. 약간 바지를 내리고 웃돌이 올린 상태로. 근데 전혀 손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구석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그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거기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노출돼서 자게 되고 저체온사 사망한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몇 달간 수사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얘기할 때 성폭행 흔적도 없고 또 손상도 없고 그래서 아마도 음주 상태에서 옥상을 올라간 것하고 그 저체온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옷이 올려지고 내려진 것은 그런 이상탈이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신체에 나타난 모든 손상을 다 보니까 그런 멍든 게 이런 게 없어요. 강제로 끌려가는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제적 관점에서 쓰는 단어가 저체온사예요. 이런 경우에는 부검 감정서에 타살 가능성 없음이라고 기재하시나요? 그렇게는 안 하고 쭉 써서 해부학적으로 사인은 불명이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야외했던 점, 온도, 뭐 이쪽 얘기하면서 저체온사의 가능성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내요. 그래서 의혹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유족들 입장에서는 타살로 보고 싶죠. 근데 경찰관들은 수사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저체온사를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장기간 진행이 돼요. 이게 지금 같은 CCTV도 있고 그러니까 정황상 밝힐 수 있는 다른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 CCTV가 그렇게 많이 없었을 때라 굉장히 어려웠었죠. 유족들의 이의제기도 많았었던 거고. 저체온사가 의심되는 시신을 부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체온사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 저체온사로 위장됐을 가능성, 그런 것도 면밀히 찾죠. 그게 없어야 돼요. 다른 상태로 다른 형태로 사망하게 한 다음에 그쪽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건 찾아져요. 다른 것이 없는 거죠. 질병도 없고 손상도 없고 사망에 이를 만한 약물도 안 나오고. 근데 더 이상 사인이 없을 때, 근데 놓여 있는 것이 야외였고 차가운 환경이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출근할 때 보니까 도로변에 완전히 옷을 벗은 여자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도 역시 그 이상탈이 현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행적상 타인이 개입됐을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성분들이 이상탈이로 나오면 굉장히 유족들 설득하는데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과연 차가운 환경에서 숨을 쉬었을까? 라고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액 자체가 약간 선홍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고 폐에서 접촉했던 혈액은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겠죠. 그런 다음에 좌심실로 가는 거거든요. 좌심방으로. 그러니까 우측 심장혈하고 좌측 심장혈의 색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선홍색 차이가 있고 또 위란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숨 쉬었던 폐 단면이 또 선홍색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분이 차가운 환경에서 숨을 쉬었었구나 라고 보는 거죠. 시반의 색깔이나 닭살의 유무는 어떤가요? 시반은 사후에도 차가운 환경에 놓이면 약간 선홍색을 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전이냐 사후냐 이걸 구분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닭살 돋는 것은 임모근이라고 해서 작은 털을 잡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작은. 이것은 차가운 환경 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갔던 사람들, 익사자 이런 분들도 나타나는 거고 크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수치들은 생전에 이미 사망하기 전에 병원으로 왔을 때의 수치들이고 사후에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닭살이 돋거나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어떤 진단적 가치를 두기는 어려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어려운 거예요. 저체온사라는 게. 해부학적으로 진단한다는 게. 저체온증 증상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죠. 옷을 입히고 빨리 체온을 올릴 수 있도록 병원으로 빨리 모시고 가야 돼요.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주면? 뜨거운 물 붓는 게 아니고 보온. 옷을 좀 덮어서 보온. 체온이 뺏기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것보다 뺏기는 게 더 많아지니까 뺏기지 않도록 보온을 시켜줘야 돼요.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보온해가면서. 근데 거기다 뜨거운 물 부으면 안 되죠. 큰일 나. 화상 입죠. 그거 순간적으로 보면. 법의학자로서는 그런 경험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망하기 전에 부검 접수된 건이 있어요. 아직 사망하기 전에 예약 부검이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고생이 대학 입시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1년 전에 오토바이 타다가 팔 골절이 와서 금속으로 이렇게 고정시키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 입시 합격한 뒤에 그걸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제거 수술 들어갔어요. 제거 수술 들어갔는데 수술 이후에 안 깨어난 거죠.
안 깨어나고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는 의료사고가 의심되잖아요. 의료 과실이. 그러니까 검사를 찾아가서 내 딸이 지금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아무래도 의료사고 같으니 이 건에 대한 나중에 부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하는 사람 말고 제3의 객관적인 기관한테 의뢰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검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저는 받으면 당연히 사망한 줄 알았는데 그런 상태였어요. 저한테 연락 올 때가. 그래서 저는 사망하면 다시 연락을 하자 이렇게 했고 결국 그로부터 한 2주 정도 있었을 때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그 소녀를 이제 부검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마취 위에 안 깨어난 상태에서 중환자실로 간 이유는 의사들의 얘기가 이 친구가 마취 중에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뇌출혈로 인해서 혼수 상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검을 해보니까 뇌출혈이 없어요. 머리에 전혀 없고 다른 어떤 이상 소견도 물론 한 달 이상 중환자실에 있었으니까 몸이 부종상은 되어 있었지만 뇌를 아무리 면밀어도 뇌출혈이 없어서 있던 뇌출혈이 다 흡수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CT랑 다 받아가지고 이제 와서 영상의학과한테 한번 보여줬어요. 아무 정보 없이. 그랬더니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아무런 소견이 없다. 결국은 뇌출혈이라는 건 병원이 만든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감정서에 쓰고 여간 사인은 찾을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마취 의사의 의무는 뭐냐면 마취를 했으면 깨어나기까지 하는 것이 마취 의사의 의무예요. 근데 이 사람 못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마취와 관련된 사망이다 이렇게 사인을 냈죠. 그래서 의료사고로 하고 뇌출혈은 없었다. 한 4년 가까이 재판하고 그랬어요. 저도 법정에 불려가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마취과 의사의 잘못이 나중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았죠.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영상의학과의 거짓말 이것도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썼던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실수를 덮게 더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의사의 도리로서 기본적 직업적 윤리로 그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뇌출혈이 흡수될 수도 있는 건가요? 뇌출혈이 발생하면 살아있을 때 조금씩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수술 안 하고도 계속 그 흡수되는 고농도 수액을 털어서 흡수하는 그 치료를 하거든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은 경막이 있고 지주막이 있어요. 두피가 있고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하고 경막이 딱 붙어 있고 공간이 있고 지주막이 있고 지주막은 뇌하고 딱 붙어 있고 이 지주막은 뇌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실질적 압박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주막은 뇌하고 딱 붙어 있어요. 아주 한 몸처럼 핀셋이나 포세블이 이렇게 뜯어내야 되거든요. 요 지주막 밑에 주요 혈관들이 있어요. 이 주요 혈관에서 터지면 지주막을 따라 넓게 번지는 양상이 지주막하 출혈이고 경막 밑에는 공간이 있어서 딱 터지면 여기 일정한 공간을 점유를 해요. 공간 점유 병소라고 하거든요. 메스처럼 덩어리처럼. 그 경막하 출혈은 그렇고 지주막은 넓게 퍼진 양상이고. 근데 지주막이 뇌 실제로 거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지주막에서의 출혈은 압박 증상이 심하죠. 뇌 압박. 보통은 혈관 파열이죠. 되게 우리가 근데 동맥류라고 하는데 꽈리라고 하는데 선천적인 그런 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그게. 그래서 허서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가을이 되면 밤송이가 벌어지듯이 또는 석류가 벌어지듯이 그 꽈리가 저절로 어느 때 터질 수 있어요. 예측을 못해요. 이게 이제 우연히 뇌 혈관 조영술 같은 데 발견되면 가서 그걸 클립으로 물어주죠. 미리미리. 근데 발견 안 되고 사는 분도 있고 다른 건 부검하다가 꽈리가 있는 분도 보기도 하고 그래요. 터지지 않은 꽈리를. 이게 몰라요. 사람들은. 두통이 좀 심해졌다 어쨌다 해갖고 가서 찍어보면 그때 사는 분들도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결차를 해버리죠.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가 성장해가면서 조금 커지고 결국은 때가 되면 터지는데 그 무르익는 때는 누구도 모르는데 물론 혈압이 높아지거나 급격한 혈압 상승이랄지 이런 때가 오면 쉽게 더 터지는 거죠. 되게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 직장에서 보면 동맥류 파열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혈관 혈압이 상승하니까 혈압 자체가 높아지니까 약해 있던 동맥류가 터져버린 거죠.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고 육체적으로 지치면 그렇게 되잖아요.